인천 외곽, 버려진 산업단지 근처에 자리 잡은 쓰레기 더미 옆 한자촌. 여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동네였다. 사람들은 이곳을 더미촌이라고 불렀다. 새벽이면 산업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밤이면 알 수 없는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여기서는 누구도 꿈을 꿀 수 없었다. 생존이 전부였다. 한민준, 11살. 그는 어두운 골목 사이에서 철근으로 엮은 움막 속에 앉아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다. 그의 품 안에는 8살 여동생 수아가 누워 있었다. 수아는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고 있었다. 몸은 축 늘어졌고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금만 더 버텨, 수아야. 형이 꼭 고쳐줄게. 민주는 바람을 막기 위해 찢어진 비닐을 더 움막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움막은 버려진 목재 팔레트와 플라스틱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바람은 구멍 사이로 마음껏 들어왔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며칠 전부터 민주는 마을 어귀에 사는 할머니에게 들은 민간요법으로 쑥과 대추, 생강을 끓여 수아에게 먹여봤다. 하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아이는 점점 말라갔고 숨소리는 약해졌다. 민주는 겁이 났다. 수아가, 유일한 가족이 눈앞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다. 이대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 설령 잡히더라도 약을 훔치더라도 수아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는 마음먹었다. 민주는 수아를 담요에 감싸 업고 새벽녘 인천 시내를 향해 걸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찬바람은 모래처럼 뺨을 때렸다. 거리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신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은 채 조용히 터벅터벅 병원 쪽으로 향했다.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서울로 이어지는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서울중앙대학병원 인천분원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벽, 밝은 로비, 분주한 간호사들. 민주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수아를 내려놓고 접수창구로 달려갔다. 저기요. 동생이 아파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보호자는요? 신분증 있나요? 없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둘뿐이에요. 간호사는 얼굴을 굽혔다. 옆에 있던 접수 직원이 말했다. 보호자 없이 그리고 서류 없이 진료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동생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의 규정은 명확했고 아이 하나의 절박함은 시스템 속에 묻혀버렸다. 그날 밤 민주는 병원 복도 구석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약품 운반 카트가 잠시 비워진 틈을 포착했다. 그는 수아를 잠시 의자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카트로 다가가 몇 개의 해열제, 항생제, 그리고 시럽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거기 누구야? 민주는 수아를 안고 병원 뒷문으로 뛰쳐나왔다. 그를 쫓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민주는 본능적으로 병원 뒤편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그는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한 대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핀 뒤 검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봉투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는 급히 차를 타고 사라졌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곧 봉투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우, 우왕.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고 붉은 얼굴의 신생아가 있었다. 여전히 제대가 붙은 채 고급 천으로 감싸진 채 버려져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꺼내 가슴에 안았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그날 밤 민주는 두 아이, 병든 수아와 버려진 신생아를 품에 안고 더미촌으로 돌아왔다. 움마가는 어둡고 차가웠지만 민주는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한 밤을 지새웠다. 수아에게 훔쳐온 해열제를 조심스럽게 먹였고
신생아에게는 뜨거운 물병을 옷에 감싸 몸을 데워주었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다. 이 세상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는 그 등을 대신해 팔을 벌렸다. 그 밤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 속한 움막에서는 작은 생명 세 개가 서로를 품고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움막 틈 사이로 스며들 무렵 한민주는 정신이 멍한 채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열은 어젯밤보다 확실히 내려가 있었다. 이마에 대었던 젖은 수건이 말라가고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더 이상 푸르지 않았다. 희망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움트고 있었다. 신생아는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하얀 천으로 감싸인 채 작고 따뜻한 존재가 마치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듯했다. 이름도 모르는 이야기. 쓰레기 봉투 속에 버려졌던 그 생명은 지금 민준에게서 체온을 나누며 잠들어 있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민준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아이의 얼굴은 작고 오목했으며 눈썹은 얇고 코는 오뚝했다. 유복한 가정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 순간 어젯밤 자신이 본 고급천의 수건이 떠올랐다. 수건이 모서리에는 유라는 자수가 있었다.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그레코. 유명한 성이지. 혹시 재벌가?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당장의 생존이었다. 그날 오전 민주는 수아를 돌보게 하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담요에 싸서 움막 근처의 오래된 컨테이너로 향했다. 그곳은 몇 달 전 쓰레기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다. 철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지만 아는 바람을 피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그곳을 비밀기지라 부르며 위급할 때를 대비해 조금씩 먹을 것과 물을 숨겨두고 있었다. 아기를 내려놓고 민주는 수건과 헌옷가지로 작은 침대를 만들었다. 플라스틱 병을 삶아 만든 즉석 보틀에 따뜻한 물과 설탕을 타서 조심스럽게 아기의 입에 댔다. 아기는 조금씩 빨기 시작했다. 그 작은 입술의 움직임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2번 다시 버려지지 않게.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약 탈취,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아기. 이 2가지 사실이 합쳐지면 어떤 오해를 불러올지. 뉴스에서는 이미 병원 약품 절도와 신생아 실종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고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색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민주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인근 편의점 진열대에 꽂힌 신문 일면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다. 한복판에 실린 제목. 유밀의 그룹 후계자 실종. 병원 인근에서 행방묘연.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한 아기 사진이 있었다. 민준이 안고 있는 그 아이, 그대로였다. 진짜 그 아이였어.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아기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왜 그런 아이가 버려졌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같은 시간 수아는 움막 안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아직 기운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예상치 못했다. 형, 그 아기 어디 있어?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비밀 기지에. 지금 자고 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 애, 엄마는 얼마나 슬플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도 복잡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한 가지 확신만을 붙들고 있었다. 이 아이를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찰에게 직접 데려간다면? 내가 주운 거예요. 라고 말하면 누가 믿을까? 카메라 없는 골목에서 증거도 없이 약도 훔쳤던 소년의 말은 아무 무게도 없을 것이다. 그는 단지 유괴범으로 낙인 찍힐 뿐이다. 며칠 후 민주는 결단을 내렸다. 직접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간다. 그녀가 진짜 어머니라면 아이를 보면 바로 알 것이다. 그녀의 입으로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민주는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에 적었다. 이 아이는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병원 뒷골목 쓰레기통에서 주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종이를 아기의 천에 고이 접어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주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다시 인천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 거기 유밀의 그룹의 본사가 있었다. 기차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수아는 조용히 손을 맞잡고 아기는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말하고 믿게 만들 거야.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새아이의 여정은 막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민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새 생명을 짊어진 채 진실을 향해 걷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동안의 삶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다. 높은 빌딩, 쏟아지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분주한 걸음. 이곳은 속도가 전부인 곳이었다. 멈추면 밀려나고 약하면 지워지는 그런 세계. 그 가운데서 한 소년과 두 아이가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다. 민주는 지도 어플을 인쇄해온 종이를 꺼내 들었다. 유밀의 그룹 본사는 강남 중심, 역삼동에 있었다.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없었고 지하철을 타기엔 카드가 없었다. 결국 민주는 두 다리로 걸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수아의 손을 꼭 잡고 3시간 가까이 걸어 도착한 강남. 건물은 빛났고 유리창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다. 유밀의 그룹 본사 건물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차량들로 북적거렸다. 오늘은 실종된 유하온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민주는 한쪽에 멈춰섰다. 수아가 속삭였다. 형, 저기 사람 너무 많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할 수 없어. 그때 한 기자가 뒤를 돌아보다가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남루한 옷차림에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소년. 그 기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다. 잠깐만요. 저기, 이 아이는? 기자는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 아기, 유하온이에요. 병원 뒷골목 쓰레기통에서 제가 주웠어요. 믿어주세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자의 무전기가 울렸고 바로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경호원이 달려오고 카메라가 몰려들었다. 그리고 효의장 문이 열렸다. 무대 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하던 여성이 멈칫했다. 그녀, 유밀의 그룹의 대표 유지원, 유하온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이 무대를 넘어 한 소년을 향해 고정되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품 안에 천을 벗기고 아기의 얼굴을 보였다. 유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온이, 하온이야.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민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볼에 닿는 순간 아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우. 작은 울음소리에 수십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그러나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다. 유지원은 민준에게 물었다. 어디서, 어떻게 된 거니? 민준은 작게 대답했다.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병원 뒤쪽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버렸어요. 이 말에 기자들이 일제히 들썩였다. 경호원들이 민준을 보호하며 안으로 안내했고 유지원은 아이를 안고 뒤따랐다. 회의실 기자회견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민준은 유지원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그날 밤 민준과 수아는 유밀의 그룹의 별관에 마련된 임시 숙소로 옮겨졌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진짜 음식을 처음으로 접한 수아는 먹던 중 눈물을 흘렸다. 이게 꿈 아니지?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불안했다. 그는 경찰이 올 것을 알았다. 병원에서 약을 훔친 것, 감시 카메라, 모두 그를 가리킬 것이다.
다음 날 경찰이 도착했다. 한 형사가 말했다. 너희는 병원 약품절도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야. 진술이 필요해. 유지원은 나섰다. 그 아이는 약을 훔친 게 아닙니다. 구조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진술부터 받겠습니다. 진술실에서 민주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아의 병, 병원에서의 거절, 약국 카트, 그리고 뒷골목의 제네시스 차량. 형사는 말없이 받아 적었고 끝에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분명히 불법이야. 하지만 너 아니었으면 둘 다 죽었을 수도 있어. 그걸 감안하겠다. 그날 민주는 풀려났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건 또 다른 고민이었다. 며칠 후 유지원은 아이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았다. 민준아, 수아야, 나는 너희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 입양이라는 말 너무 갑작스럽지 모르지만 민주는 놀랐다.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 우리랑 같이 살아줘요? 유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온이에게도 나에게도 너희는 이미 가족이야. 민주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틀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 이 도시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외로웠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한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졌다. 며칠간의 안도와 휴식은 마치 짧은 꿈 같았다. 민주는 고급 아파트의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은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걸까? 더미촌의 어두운 밤과 이곳의 밝은 전등은 너무나 달랐다. 유지원은 하루하루 하온이를 품에 안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지냈다. 그녀는 민준과 수아에게도 따뜻하게 대했고 두 아이를 위해 전담교사와 상담사까지 붙여주었다. 민주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유지원의 눈빛 속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온이 사건 이후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등장했다. 병원 뒤편 골목 CCTV에 찍힌 차량 번호판 일부. 그리고 그 차량의 주인은 다름 아닌 유지원의 이복 동생 유재현이었다. 유재현, 유미래 그룹의 부회장. 외부엔 자선사업가로 알려졌고 그룹 내에선 능력 있는 경영자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달랐다. 그는 늘 말없이 그림자처럼 누나의 자리를 노려왔다. 경찰은 유재현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그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날 병원에 다녀간 것은 맞습니다. 조카가 아팠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러 갔던 겁니다. CCTV에 찍힌 건 그 때문일 뿐이죠. 하지만 경찰은 그가 골목에 잠깐 정차한 뒤 손에 검은 봉투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입수했다. 그는 다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유지원은 경찰 조사 후 바로 민준을 불렀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민준아, 너 혹시 그날 골목에서 본 남자 얼굴 기억하니?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긴 코트, 짧은 머리, 흰 셔츠에 회색 넥타이, 그리고 차에 IJ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누나, 그 사람, 유재현 아저씨 맞아요. 유지원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속으로 감정을 정리했다. 나는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하온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우리 가족 중 하나였다는 걸 외면할 수 없어. 그날 밤 유지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강남 본사 1층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섰고 손에는 아들의 사진과 민준이 직접 쓴 메모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 아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떠난 사람은 유재현, 제 이복 동생입니다. 순간 기자석이 술렁였다. 그녀는 그 소란을 뚫고 말을 이었다. 그는 제 자리를 원했습니다. 유미래 그룹의 상속, 이미지,
권력. 그래서 아이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지원은 손을 뻗어 민준을 불렀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왔다. 작은 체구의 소년이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섰다. 이 아이가 바로 하온이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에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유재현은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수건, DNA 감식 결과를 공개했고 범행 당시 통화 기록도 확보했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아이는 사고로 죽었을 줄 알았다.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의 말은 짧고 차가웠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았다. 며칠 후 유지원은 민준과 수아에게 정식으로 말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너희도 내 아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민준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누나. 아니, 어머니. 우리 가족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낳은 건 아니에요. 더미촌엔 아직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너랑 나 같이 뭘 해보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게. 그리하여 탄생한 계획이 바로 별표 어린이빛 프로젝트 별표였다. 민주는 중심 인물로 참여했고 유지원은 재정을, 수아는 아이들과의 다리를 맡았다. 처음 시작은 작았다. 인천 외곽, 그 쓰레기 더미 옆에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개조한 교실 하나. 그러나 그것이 곧 씨앗이 되었다. 민주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질 차례였다. 인천 외곽, 쓰레기 더미 옆에 허름한 골목. 여전히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고, 먹고, 살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목소리. 민주는 그곳에 다시 섰다. 달라진 옷차림, 달라진 시선. 그러나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여기가 나의 시작이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여기여야 한다. 유지원과 민준이 함께 시작한 어린이빛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표 존재의 복원, 별표를 위한 시도였다. 이름이 없던 아이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배움이 없던 삶에 기회를 심고 숨죽여 살던 세상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별표 아이 등록제 별표였다. 신분증도 없고 호적에도 없는 아이들을 기록하기 위한 기초 작업. 민주는 직접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이름을 묻고 나이를 추정하고 생활 공간을 확인했다. 이름이 뭐야? 몰라요. 그냥 똘이라 불려요. 너 몇 살 같아? 할머니는 5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억 안 나요. 민주는 처음으로 별표 보이는 존재 별표가 되는 기적을 그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있었다. 수아는 매주 토요일마다 간이 교실에 가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한글을 가르쳤다. 작은 입들이 언니라고 부르며 안기고 웃음소리가 점점 퍼졌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마찰을 동반했다. 처음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 주민 중 일부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 동네에 왜 저런 것들이 들어와요? 쓰레기 옆에 교실이라니 아이들 감염되면 누가 책임져요? 그냥 돈이나 뿌리고 가시지 왜 자꾸 이런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민주는 직접 설명하러 다녔다. 누군가는 문을 열고 들어보았고 누군가는 문을 닫고 불쾌하다 고만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별표 시작이 아닌 선언 별표이었다. 프로젝트 2단계는 유료 지원이었다.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간이 진료소를 운영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고 민주는 예전 병원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간호사 한 명과 재회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날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겁이 많았거든. 하지만 내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여기 오는 게 내 방식의 사과야.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이제 친구예요. 3단계는 교육 프로그램. 유지원은 서울의 유명한 교육 컨설턴트를 섭외했고, 민주는 아이들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안했다. 아이들에게는 교과서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 말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단어를, 글씨를 모르는 아이에게 글자를, 그리고 외면당한 아이에게 존엄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야 했다. 민주는 밤마다 글을 썼다. 하루를 정리하며 느낀 점, 아이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적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기록자이자 변화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더미촌의 작은 교실에 낯선 인물이 찾아왔다. 수트 차림의 남성, 날카로운 시선. 그는 민준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노출, 비판, 왜곡, 모든 가능성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단지 가엾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시선으로요. 촬영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은 화면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기부 문의가 빗발쳤고 자원봉사 신청이 급증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댓글도 있었다. 결국 재벌딸이 홍보용으로 쓴 거 아니냐. 저 소년도 결국은 특혜 받은 거지. 민주는 담담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유지원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걸 하면 돼요. 믿는 만큼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유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주는 수아와 함께 다시 그 움막 앞에 섰다. 이젠 쓰레기 더미는 정리되었고 그 자리에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수아가 물었다. 형, 저기서 우리 처음 따뜻한 물 먹었었지? 응. 그리고 내가 아기를 안았던 것도 거기였어. 하온이. 응. 그 아이가 우리한텐 기적이었지. 수아는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도 누군가한테 기적이야. 그 말에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둠 속에서도 별표 포기하지 않은 마음, 별표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그는 수많은 기적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어린이집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왔고 지자체 단위의 협력 제안도 이어졌다. 인천을 시작으로 수원, 안산, 대구 등지에서도 파일럿 센터를 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지원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고 민주는 아이들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하며 각종 토론회에 초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빛이 커질수록 그 빛을 가리려는 그림자도 짙어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비공식 거주진의 임시 건축물 해체 요청. 대상은 인천 외곽의 더미촌 간이센터, 즉 어린이집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교실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도시 미관 해침 및 공공보건 위협.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직접 시의회에 연락했고 며칠 후 비공식 면담 자리가 마련되었다. 시의회 회의실. 책상 너머 중년의 남성 시의원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학생이 맞나요? 네, 한민준입니다. 해당 센터의 현장 운영을 맡고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정식 자격도 없는데 이 정도 규모를 관리하는 건 무리가 아닙니까? 제가 직접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그 아이들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감성만으로는 정책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시의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질서를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질서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시의원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의 순수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치란 이상만으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 말에 민주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순수함이 이해받는 순간 그것은 보호될 자격이 없어진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신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의 손에는 무거운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철거 통보서. 시한은 30일. 이대로라면 센터는 사라진다. 그날 저녁, 그는 유지원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책상 위엔 관련 법령, 지역 민원서, 그리고 신문기사 스크랩이 놓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누군가 뒤에서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유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재현이 남긴 영향력일 수도 있어.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있을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돕는다고 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해야 해. 며칠 뒤 민주는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질문은 날카로웠다. 왜 하필 쓰레기장 근처에 센터를 만들었나요? 거기가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필요하니까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우려는 없으세요? 누군가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행동을 합니다. 저는 말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화제가 되었고 여론은 점점 프로젝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대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며칠 후 SNS에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어린이빛 프로젝트, 내부 비리 의혹. 내용은 모호했다.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운영자의 학력과 자격 논란 등 근거 없는 비방이었다.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몇 장으로 인해 여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침묵했다. 반박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수아는 화가 났다. 형은 항상 참기만 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지 뭐 하나 알아. 형이 그렇게 만든 센터야. 그 아이들이 웃는 거 형이 만들어준 거잖아. 그 말에 민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민주는 직접 후원금 사용 내역 전부를 공개했다. 홈페이지, 공식 SNS, 그리고 지역 언론의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올렸다.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로 정리된 자료였다. 나는 어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른들보다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남겼다. 시의회는 결국 철거 결정을 유예했다. 민원은 조정 중이고 센터는 시범 지역 모델로 재평가에 들어갔다. 이겼다. 아니, 지키는데 성공했다. 그날 밤 더미촌 센터 옥상에서 민주는 하늘을 바라봤다. 별은 흐렸지만 바람은 따뜻했다. 수아가 옆에 와서 속삭였다. 형, 우리 이제 어른들보다 더 어른 같아. 민주는 작게 웃었다. 어쩌면 어른들이 되지 말았어야 할 누군가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지도.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싸움을 남기지 않겠다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민준 씨,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인권자문위원으로 추천받으셨습니다. 정식 임명되기 전에 면담이 필요합니다. 그날 서울시청 인권국에서 온 한 통의 공문은 민준의 일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이어 걸려온 전화와 면담 일정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그는 아직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17살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어른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사례가 아닌 정책의 필요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민주는 유지원과 함께 시청을 찾았다. 회색 정장 차림의 담당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민준군,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10대 청소년을 공식 자문위원으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은 척만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말에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걸 확인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지를. 며칠 후 자문위원 임명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쓰레기촌 소년, 서울시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 기사의 댓글은 여전히 극과 극이었다. 이제는 진짜 변화가 시작되겠군요. 수에 불과하다. 재벌 엄마가 있으니까 된 거지. 청소년 정치 이용 멈춰라. 민주는 댓글을 다 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센터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곁에는 수아가 있었다. 둘은 함께 별자리를 찾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형, 무슨 생각해? 만약 내가 너무 앞에 서면 우리 처음 마음을 잊어버릴까봐. 형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다. 위원회 첫 회의 날, 민주는 정장을 입었다. 아직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회의장 안은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지만 모두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더는 침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은 숫자도 문서도 아닌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들어주세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몇 가지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의회 예산안에서 비공식 거주 청소년 대상 의료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되었다. 민주는 직접 해당 조항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구성했다. 그는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정책의 언어를 배워갔다. 말이 법이 되고 법이 삶을 바꾸는 과정을 그는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유혹도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한 정당 관계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젊은 세대를 대표할 목소리로 당의 비례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해보는 건 어때요?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반응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지? 그 고민 끝에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더미촌의 아이들과 아직도 쓰레기통 옆에서 자고 있는 소녀와 대화했다. 형,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냥 형일 뿐이야. 그 말이 그를 가장 편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유지원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의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세워보는 건 어때?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내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어.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 나만의 공간을? 그래. 내 이름을 딴 건 아니지만 내 정신을 담는 공간. 이젠 구조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는 곧바로 수락했다. 그리고 이름을 정했다. 새벽의 집.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의 상징이었다. 새벽의 집은 기존의 센터보다 더 체계적이었다. 의료, 교육, 법률 상담, 임시 거주 공간, 심리치료까지 포함된 복합 케어하우스.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으로 구성되었고 민주는 총괄 자문으로 참여했다. 어느 날 개소식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민준 씨,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바람은 뭔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더 이상 저 같은 아이들이 필요 없는 세상. 그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깊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새벽의 집은 수많은 아이들의 첫 아침을 품게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고민한다. 길 위에 서 있고
선택 앞에 있다. 하지만 그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는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여전히 그를 걸어가게 만든다. 새벽에 집이 개소한 지 3달째 되는 날, 민주는 특별한 초대장을 한 통 받았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유재현. 하온이를 유기하고 도망쳤던 남자.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장본인이자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이었다. 편지는 짧았다.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한번 내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말을 하고 싶다. 방문이 가능하다면 내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던 것도 지금 내 양심 속에도 남아있다. 민주는 편지를 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일부를 껴안고 있었고 그 과거가 지금 다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교도소 방문 신청서를 작성했다. 유지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갈 필요는 없어. 너는 이미 그를 넘었어. 넘은 게 아니에요. 그냥 덮은 거죠. 서울 동부구치소. 차가운 벽과 철창 너머 유재현은 이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수의를 입고 앉아있던 그는 민준이 들어오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부르셨어요? 유재현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난 무너진 사람이야. 어쩌면 인간도 아니었는지도 몰라. 그날 하온이를 버렸을 때 난 단지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어. 정말 죽으라고 버린 건가요? 응, 그랬어. 살아서 돌아올 줄 몰랐고 더더욱 너 같은 애가 구해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차가운 분노가 다시금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지금 그걸 고백해서 뭐가 달라지죠? 유재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단 걸 알아. 하지만 난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고 싶어. 내가 가진 남은 돈과 이름, 전부 너희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싶다. 그 말에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조건이 있나요? 없어. 단 하나. 내가 죽기 전 한 번은 내가 만든 세상에 발 디뎌보고 싶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악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악도 변화할 수 있는가? 그날 밤, 그는 새벽에 집 도서관에서 책을 펼쳤다. 한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정의는 단지 죄에 대한 대가를 넘어서 인간에게 다시금 별표 존재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김남주, 사람을 읽는 시간종. 그는 그 문장을 곱씹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진정 원했던 정의는 응징이었을까? 아니면 회복이었을까? 며칠 후, 민주는 새벽에 집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 안건은 하나였다. 유재현의 기부 의향 수락 여부. 일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 기부한다면 그 돈에 도덕성이 있습니까? 언론에서 물고 늘어지면 프로젝트 전체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의도를 시험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민주는 모두의 의견을 들은 후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다면 그 대가로 또 다른 인생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조건부 수락. 기부금은 철저한 감사 아래 사용되며 어떠한 명예회복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명시되었다. 며칠 후 유재현의 기부금 3억 원이 새벽에 집에 입금되었다.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실 신설과 교육장비 확충에 사용되었다. 기부 사실은 최소한의 공개로만 처리되었고 유재현은 외부 노출 없이 조용히 참여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새벽에 집 확장센터의 개소식 날 유재현은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센터 입구에 섰다.
그를 알아본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다. 민주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기는 과거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곳이에요. 그 말에 유재현은 눈을 감았다. 고맙다. 이 말 한 번 듣기 위해 난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몰라. 그날 이후 민주는 한 가지를 더 배웠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는 선택임을.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가볍지 않지만 결국 가장 멀리 나아가는 길임을. 새벽에 집이 국내 언론에 몇 차례 소개된 이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유엔 산하 국제 아동복지기구 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다. 한민준 씨의 사례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청소년 인권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아동권리 실천 회의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유지원은 메일을 읽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왔구나. 민주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더미촌에서 찢어진 비닐 덮고 잠을 자던 자신이 이젠 세계 무대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수아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다. 진짜 스위스 가는 거야? 응, 근데 영어로 발표해야 한대. 형이 밤새 사전 뒤지던 그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제네바 회의 준비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국제연설 컨설턴트와 통역사, 대외협력부 담당자 등이 배정되었고 민주는 10분 분량의 발표문을 직접 작성했다. 그는 발표문이 서두에 이렇게 적었다. 제 이름은 한민준입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발표 연습은 반복되었고 발음 하나, 억양 하나까지 교정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어려운 건 내용의 선택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국의 소외 아동에 대해서?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이 지키고 싶은 본질에 대해서? 출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민주는 또 하나의 메일을 받았다. 이번엔 한 대형 글로벌 재단의 한국 지사였다. 내용은 놀라웠다. 한민준 씨의 활동과 철학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재단은 새벽의 집 모델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도입하려 합니다. 단, 프로그램 명칭과 운영 방식은 재단의 포맷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예, 이름 변경, 미디어 방향 통합, 후원사 우선 로고 배치 등. 민주는 곧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길어졌다. 이건 대단한 기회야. 수천 명의 아이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철학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아이 중심에서 브랜드 중심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모두가 민준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는 밤늦도록 서류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재단에 메일을 보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름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것은 구조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만약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확장은 의미 없습니다. 그 결정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7소년, 수백억 제안을 거절하다. 한민준의 철학, 브랜드를 거부한 진짜 가치. 민주는 한 방송에서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름이 바뀌면 아이들이 다시 숫자가 됩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네바 회의 당일. 대형 컨퍼런스 홀에는 세계 각국의 아동활동가와 청소년 대표들, 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민주는 준비해온 원고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특별한 아이가 아닙니다. 다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세상 어딘가엔 여전히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조물을 줄 수는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존재해도 되는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새벽의 집은 그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첫 아침을 더 많은 곳에 선물하고 싶습니다. 10분간의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청의 예를 표했다. 그 순간 민주는 알았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말로 싸우기보다 가치로 설득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회의 후 여러 단체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의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전제 아래서였다. 그는 새벽의 집 국제 파트너십을 소규모로 시작하기로 했다. 각국의 활동가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포럼을 열고 아이 중심 케어 모델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함께했다. 더는 누군가의 원조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동료로 존중받는 시작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민주는 창밖으로 저무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수아가 옆에서 물었다. 형, 이제 뭐가 남았어? 민주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이룬 걸 지키는 일. 그리고 더 많은 목소리를 연결하는 일.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세상의 중심에 선다는 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을 받쳐줄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가을의 끝자락, 서울은 유난히 맑았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한민주는 인천 외곽의 오래된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처음 그날의 수아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던 좁은 골목. 그 골목은 여전히 바뀐 게 거의 없었다. 기운 벽, 부서진 간판, 닫힌 철문.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두려움 대신 책임감으로, 무력함 대신 가능성으로 이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미초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움막과 비닐하우스는 철거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아파트도 대형마트도 아니었다. 그 자리엔 작은 숲과 하얀 벽에 커뮤니티 센터가 세워져 있었다. 새벽의 집 인천 1호. 이름이 새겨진 현판 아래에는 아이들이 그린 벽화가 길게 펼쳐져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벽화를 따라 걸었다. 거기엔 웃는 얼굴이 많았다. 자전거 타는 아이, 책을 읽는 아이, 해바라기를 들고 있는 아이. 그리고 구석에 작게 누군가 나를 믿어준 날, 나는 나를 처음으로 믿을 수 있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센터 안, 상담실 옆 작은 휴게 공간. 수아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와 민준 앞에 놓았다. 형, 진짜 오랜만이지? 응, 너무 바빴어. 돌아온다고 말만 하고. 괜찮아. 나도 바빴으니까. 아이들 방과 후 수업, 그림 수업, 그리고 심리 상담 도우미까지. 민주는 웃었다. 이제 내가 날 이끌고 있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 그날 저녁, 민주는 센터 강당에 마련된 작은 무대 위에 섰다. 별다른 행사는 아니었다. 지역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학교 음악 선생님의 제안으로 마련된 작은 연주회였다. 마이크 앞에서 그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무대는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한 기타를 들었다. 오래전 쓰레기장에서 주운 고장난 기타를 고쳐 만든 악기였다. 조율은 조금 틀렸지만 멜로디는 진심이었다. 그가 부른 노래는 자작곡이었다. 어둠 속 작은 불빛 하나. 눈을 뜨게 했죠. 내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준 당신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어요.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요. 노래가 끝난 뒤 객석은 조용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곧이어 강당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행사가 끝난 뒤 민주는 혼자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였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마음은 고요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에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유지원이었다. 오늘은 아이들이 참 밝더라. 네, 저보다 더 빛나죠.
내가 만들어준 세상이야, 민준아. 그 아이들, 내 눈빛을 닮았어. 희망이 뭔지를 아는 눈. 민준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걸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 어른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키고 싶은 게 생기고 그걸 위해 버릴 것도 생기면 이미 어른인 거 아닐까? 민주는 작게 웃었다. 그럼 나 어른 맞네요. 그날 밤 민주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흔들리고 후회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우리가 다시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어른의 책임일 것이다. 그 문장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창을 닫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디선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테니까 그 손을 붙잡아줄 다음 민준. 그 이름 없는 또 다른 빛이 자라고 있을 테니까.